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HK+ 향기인문학센터에서 예술적 일상과 일탈의 예술이라는 강의를 맡은 윤민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현대사회에서 선을 넘는다는 것이라는 은유에 담긴 다양한 의미 중에 한 양상으로 기이할 기자, 기이함에 대한 문화적 사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의 기반이 되어온 전통사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불도, 네, 즉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이번의 시간에는 유가와 도가의 이상과 지향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일상적인 질서와 일탈의 열망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무게중심을 성찰하고 나아가 우리 삶에서 낭만적인 일탈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여러 단면을 깊이 있게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 영화에서 되뇌어지는 선을 넘는다는 것이라는 대사 역시 오늘날 개인과 사회, 그리고 관계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사장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내뱉는 선을 넘는 것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무심한 대사는 쾌와 불쾌와 같은 감정이 더 이상 개인적인 성향의 충돌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직 고용자에 의해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을 넘는 것이 싫다는 말은 계급 질서의 상하 등급을 넘어서는 것이 거슬린다는 무의식적 표현이자 내면화된 경계의 표출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좋고 싫다라는 표현을 피고용자는 할 수 없고 고용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라는 위계적 질서에 의해서 감정 표출의 허용마저도 차등과 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근래 영화 기생충을 통해 주목된 바 있는 선을 넘는다는 것이라는 고착화된 질서의 문제에 먼저 주목해 봅니다. 이렇게 주로 일방에 의해서 그어진 선이 고착화되고 부당함마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외, 배척, 급기야 혐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인간관계에 있어 단절의 경계선을 어렵지 않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선을 넘는 이상한 냄새에 대한 불쾌감으로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잘 드러내었죠. 냄새는 혐오의 속성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혐오는 동정심, 슬픔, 분노와 같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감정들과는 달리 본능적인 감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는 특정한 냄새, 시각, 촉각에 대한 뿌리 깊은 신체적 반응에 가까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누스바움은 혐오에서 인류라는 책에서 로진이 혐오의 중심 개념은 오염으로 신체의 경계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로진은 혐오의 원초적 대상은 끈적이거나 냄새나는 배설물이나 체액, 시체 등과 같이 인간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일깨워주는 것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모든 혐오의 근저에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오물과 악취, 죽음, 부패와 관련되는 동물적 속성을 숨기고 기피하려는 본능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신체적 반응이라는 속성을 가진 혐오가 근거 없이 어떤 대상에 투사되면 병리적인 사회 문제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하위 계급인 하리잔에게 오염과 관련되는 일을 전담하게 한다거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끈적끈적한 구덕이라고 표현한 것 등은 특정한 집단에 원초적인 혐오를 덧씌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이 같은 실질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대상에 덧씌운 혐오를 투사적 혐오라고 했는데요. 투사적 혐오는 망상을 먹고 자라면서 위기의 정치에 이바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혐오는 대체로 취약한 이들에게 낙인을 찍고 차등의식을 내재화하는 강력하고도 교묘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은 불쾌한 냄새의 대상으로서의 자신을 직면하게 되죠. 반지하라는 주거지의 특성으로 인해 몸에 배인 선을 넘는 냄새의 은유. 즉 개인이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고착화된 질서의 절정에 이르면 결국 선의 위아래 모두에게 비극적인 전복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 사회를 내밀하게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영화제의 작품상 등
세계 유수의 최고상을 석권한 성과를 낸 것은 오늘날 선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와 사회를 유지하는 배려와 질서의 의미보다는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생충에는 이른바 기이한 인물이나 사건이 반전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이 기이함은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복합적인 감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영화적 탁월함이 돋보였습니다. 아마도 예술적 상상력이 비추어주는 기이한 현실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기이할 기자, 기이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예술적 상상력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이면을 비추기에 용이한 기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규정한 일반적인 보통, 즉 노멀의 기준틀에서 벗어난 이상한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이함이나 발음과 같은 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룰 주요한 개념을 먼저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날 기이함을 대하는 정서의 한 양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본 것은 계층적인 질서와 이상함, 비정상, 또 경계, 편견, 두려움과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함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투사된 혐오와 같은 왜곡된 시선에 대한 문제제기의 한 방법으로 이 기이할 기자에 담긴 오래된 의미와 사유를 먼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글자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골문에서 기자는 한 사람이 말의 등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상용한 글자입니다. 말을 타는 상용어로부터 기이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말을 타는 행위가 보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나 특수한 인물의 경우에만 탈 수 있었던 낯선 행위였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해자에서는 기자는 다름이다, 또 짝을 이루지 않음이다 라고 하고 있고 단옥제는 여기에 무리에 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어원에 따르면 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에 속하지 않는 남다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말에는요, 독창적이고 참신한 비범함과 질서를 벗어난 일탈적 기이함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의미에서 기 개념은 전통적으로 문예 비평에서 독창성을 높이는 품격 용어로 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중국 최초의 시 평론서라고 할 수 있는 종영의 시품이라는 책에서도 이 기를 작품의 우열과 고화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중요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기자의 의미는 특출한 재능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죠. 한편 같은 문예론에 있어서도 기는 후자의 일탈적 특성이 부각돼서 비판받거나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종영의 시품과 같은 시기에 나온 유협의 문심조룡이라는 책에는 기는 범상치 않음에 대한 긍정적인 어조로 언급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과 상반된 개념으로 간주되고 또 모범적인 문장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오경에서 비롯되는 발음, 이 발을 정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경계되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 다름은 문학적 지향과 심미적인 취향에 따라 이단적인 것, 지나치게 새로움을 추구하여 만들어진 기계화이라는 배단의 일종으로 평가되기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기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감안하더라도 앞에 있었던 연구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8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시, 서예, 산수와 같은 문예 비평에서는 기가 주로 예술적 품격의 측면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탐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대사회로 돌아와 보면요. 오늘날 기이하다라는 말에 대한 일상적인 시선은 문예론에서 비평용어로 사용되었던 독창성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게 경계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짙은 것 같은데요. 오늘날 다름 또는 기이함이라는 말에는 질서를 벗어난 것에 대한 편견이나 두려움의 정서가 먼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점차 나와 다른 것을 곧 비정상적인 것 또는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이제는 달라야만 하는 것,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름과 비정상에 밀접한 관계는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름이라는 말의 간극이 극단적이 되어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 관계를 가르는 이 선이 심리적인 내면화에 이르도록 고착화되고 또 경직되어가는 문제에 주목해 봅니다. 사실상 영화 기생충에서 자본에 의한 계급적 상하에 그어진 선과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전통 문예론에서 안과 박, 이념적인 좌우나 또 정치적인 주류, 비주류 등에 그어진 선들은 다루는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또 선은 일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저마다 다른 내용으로 무수히 그어질 수도 있죠. 인간의 삶에서 구분과 경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에 그어진 선이든 그 선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공통된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선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수하게 그어질 수 있는 선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있습니다. 경직된 시선이 빚어내는 단절, 그리고 온갖 상황에 그어지는 무수한 이 단절의 선이 우리 사회의 소외, 무시, 혐오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착화된 선에 대한 심리적 내재화가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불현듯 몰고 올 비극적 전복에 대한 경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파괴적 결말을 마주하게 되면 이 비극이 거대한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파멸적 결말에 대한 경계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태도가 여전히 중요한 까닭은 선이라는 은유에는 지키는 것과 넘는 것이라는 양가적 시선이 다양한 층자로 포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는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숭고한 미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혁명과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또 파괴와 비극으로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속성을 지닌 선의 은유와 기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은 결국 양극단의 기로에 선 사람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의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무게중심을 잡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영화 기생충이 고착화된 질서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기이함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사상과 문예는 속수무책은 현실을 넘어서 한계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넘어섬에는 예술의 지향과 괴를 같이 하는 낭만의 멋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낭만이란 1차원적인 감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닫힌 세계에서 무한의 열린 세계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낭만은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돼서 역할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의 길은 무한을 향하기 때문에 그 길의 끝에는 또 하나의 극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낭만적이다 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비난도 들어있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넘어섬이 파괴적인 괴이함이 아닌 이 낭만의 범주에 머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게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선은 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착화된 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넘어섬으로써 기에 있어 낭만의 역할을 제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때로는 넘어서는 것으로, 때로는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해소할 수 있는 낭만의 무게중심을 성찰하는 데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의 테두리로부터 비껴난 것으로서의 다름을 바라보는 불안의 정서는 현대사회에서 이 기의 의미가 투영된 하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 개념의 은유적인 부분성은 이른바 세속화된 질서가 사람들의 일상으로부터 넘나듦과 자유로운 낭만을 차츰 유리시켜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측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데요. 다름을 시도해 볼 겨를도 없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일률적인 성공이 숨가쁘게 기대되어지고 정해진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곧 낙오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한때 냉소와 자조를 담은 유행어였던 루저라는 말처럼 스스로 피해의식 또는 패배감에 빠지기 쉬운 규격화된 질서의 시대에 남다름,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이 기는 이상하고 두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의 안정을 위한 질서가 공고화되고 성공이 규격화될수록 남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깨워줄 기이함에 대한 열망, 즉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진다는 현상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빈과 부를 중심으로 정상과 비정상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가 점차 다채로움을 담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열망의 간극이 커질수록 억눌린 열망은 영화 기생충에서 보여진 비극과 같이 극단적인 괴이함으로 폭발될 가능성도 커진다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이 기는 예술론을 넘어 다각도의 조망이 필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 특히 한국 사회의 질서 문화의 근간이 되는 유교의 입장이라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의 선은 어디쯤에 새겨져 있다고 보시나요? 영화는 현실의 무례함과 무관심한 비극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지만 우리는 폭로된 비극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양극화된 질서 궤도에서 이탈해서 비켜서 볼 수도 있는 이상한 용기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가 일종의 해방구처럼 갈망된다는 것은 곧 기존의 질서가 구축해 놓은 바름, 정상의 한 양상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양상이라고 또 한정하는 이유는 바를 정상이라는 개념에는 인간다움의 숭고함과 같은 당위적인 측면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인간과 개인, 또 사회 질서, 이런 관계들 사이에서 이 통제와 일탈의 묘한 접점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손쉽게 단정하는 것은 어느 쪽이든 현실적이지 못한 전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이 기의 의미 찾기는 정의 숭고미의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정의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 양상에 초점을 둔 은유의 하나이고, 또 폭로된 고통의 일면으로부터 다시금 문화적 성장의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이론에서 다루는 비평 용어로서의 기와 일상 용어로서의 이 기의 개념을 연결해서 보는 것은 개념정의 및 범주의 문제로 인해서 좀 낯설고 우려스러운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본성과 문화, 삶과 예술, 개인적인 기질과 예술적 품격의 경계가 과연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술과 철학이 모두 삶의 반영이라는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문예비평에서 드러났던 이 기에 대한 이중적이고 상반된 시각은 삶에서 질서, 일탈, 낭만과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들과 접점을 가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어원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 바를 정자에 들어있는 발음, 평상의 의미가 있다면 이 기는 다름과 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할 때 종종 평상시와 다른 울적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상함이란 무엇인가가 보통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이라는 기준은 아주 기분을 얘기할 때처럼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규범체계와 중첩되어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기분이 이상하다라거나
그 사람은 이상하다라는 말과 같이 종종 사회적인 기준과 개인적인 특성이나 감정이 결합되어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기이함은 개인의 사회화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화는 사회적 기준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또 개인이 사회적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가라는 양방향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준이 필요한 까닭은 질서가 붕괴된 역사를 떠올려 보면 그 붕괴된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기억 안에서 더없이 귀중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는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을 바라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에 준하는 예측 가능한 가지런함은 그 사회가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질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바름의 기준을 넘어서는 생각이나 감정, 행위가 있으면 사회 전체가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을 쏟아냄으로써 가급적 이상함이 기이한 방식으로 돌출되기 전에 스스로를 위축시키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의 질서를 이러한 스스로를 위축시키도록 만들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안정을 희구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질서체계는 구성원 스스로에게 발음으로 내면화되어 자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바른 질서의 총체적 의미는 유교에서 예의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자가 따르고자 했던 모델로서 주나라의 예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토대로서 매우 중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리빙하이는 동아시아 미학이라는 책에서 주 문화에서 예는 사람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주나라 사람들은 예를 사회적 존재의 본질로 간주하였고 또 이 예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본질이 바로 사회적 예에 있다는 인식은 사람의 천성과 예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인 도덕 이상은 주로 예의 정신이 내면화됨을 통해서 이 악함이 아직 드러나기 전에 막는 사상 통제를 위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때의 통제는 예방적인 성격을 지닌 자발적 통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제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게 하는 예의 내면화는 감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의의 성공적인 실현은 뜻을 표출하고 감정을 조장하는 시나 음악과 같은 문예를 중시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육아의 예술적 이상 역시 예로서 이 예의로서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적 삶의 지향은 공자가 이 시경이라는 책, 시를 모아놓은 시경이라는 책에 관저라는 시를 두고 즐거워하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해치지 않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찬미한 것처럼 이 절제된 감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격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적당히 절제되어 표출되는 데에 최고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것이죠. 논어에서 시에서 흥기하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완성한다 라고 그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상에는 사회적 질서 실현이라는 목적이 개인의 감정 조절 여부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포착됩니다. 따라서 문예는 사회 질서와 인간 감정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자유와 질서, 감성과 이성 등 한편으로는 이질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예의 정신과 내용은 계급 질서를 위해 고안된 통제 장치인지 아니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숙명과 일치하는 정말로 본질적인 길, 동아시아 사유에서 말하는 도인지에 대한 묘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육아적 이상, 육아 사상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또 사람다운 길이라는 이 두 측면으로 모두 역할해왔기 때문인데요. 육아적 예의 실현이 통제이든 절제이든
공자와 맹자에게 사회적 질서 유지의 관건은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의 조성과의 촉발은 바로 문예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가적인 예술의 지향은 곧 삶과 사회의 지향과 일관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어떤 감동이 느껴지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쉬프관은 공자의 예술 정신을 이런 생리적인 욕동이 도덕 이성에 융합되어서 얻어지는 조화의 충실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로 예술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 그렇다면 요가가 추구하는 절제미는 일상 가운데 진실로 얻어지는 예술적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제미가 강조된 생활이 모두에게 이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현실에서 언제나 조화롭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는 철학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된 지도 오래이죠.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 체계는 때로는 과도하게 개인의 특성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계급적 위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불평등한 지배구조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전통적으로 이처럼 경직된 질서의 부조리에 대응하는 자유의 외침 역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도가 사상은 오랜 세월 육아와 공존하면서 육아적 지향을 번잡한 속박의 강요로 비판해 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육아의 이상이 내재된 이 통제와 절제의 묘한 접점에 있어서 통제의 억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구상하는 길의 다른 한편에서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지속되는 이 가운데에서 주로 예술의 영역에서 기이함의 개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공자가 사회 질서와 일상 안으로 포섭하려고 했던 예술은 현실의 절망 앞에서 기이함의 날개를 달고 도가적인 일탈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노자와 더불어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장자는 불안과 절망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누구보다 절실하게 자유를 꿈꾼 인물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공자와 장자 모두 공통적이었지만 장자는 삶과 죽음, 옳음과 그름의 구분마저 넘어선 하나의 본질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자유롭게 논의는 소유유의 경지로 얘기됩니다. 후쿠나가 미츠지는 장자의 사상은 인간 생명의 창조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이 인간 생명의 창조적인 속성을 형식화하고 속박하거나 고정화하는 편협한 규범주의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는 정신이라고 장자의 사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장자는 항상 살아있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판에 박히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요. 판에 박히지 않는 것, 즉 존재의 본질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구현되는 이 논의는 자유로움으로서의 소유유는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는 남다른 예술적인 독창성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자유를 향한 일탈은 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부조리한 구속과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남다른 힘이기도 하지만 또 질서를 통해 안정을 희구하는 사회적 틀에서 보면 때로는 일탈의 기이함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와 구속, 자유와 방종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간 정신의 빛나는 가치이면서 또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가가 구상한 예술적 일상과 도가가 추구한 일탈의 예술은 서로를 경계하고 비판하면서 대립하였지만 질서와 자유를 모두 필요로 하는 인간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삶의 총체성에서 본다면 육아와 도가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기량적으로 엮여서 우리의 일상을 일구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낭만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낭만이라는 우리말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상의 한 경향인 로맨티시즘, 프랑스어 로망의 일본식 표기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낭만은 비록 근대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낭만의 정의,
정의 중에서 인간의 보편 심성의 일면을 가리킨다는 정의를 따를 수 있다면 전통과 현대, 육아와 도가를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로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공자가 간절히 바랬던 예의 완성은 음악에 비견되는 예술적 낭만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자는 시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논어에서 묘사되는 공자는 인간적이고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로 보이기도 하고 허례의식에 반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후대의 공자 사상은 권위주의로 변질되기도 하고 독창성도 퇴색되어 갔지만 약육강식의 시대의 인이라는 사랑에 토대한 질서를 외친 공자의 주장은 낭만적인 용기가 엿보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논어에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시류를 따르지 않는 주관과 소신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마환태가 공자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으니 환태가 나에게 어찌하리요? 라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구절에서도 그의 용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장자는 세속의 정형화된 기준과 질서를 비웃고 이를 뒤집어가며 가벼이 여기고 무아유지양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바라는 이렇게 세속에 연연하며 살기보다는 큰 자아로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자 했는데요. 결과적인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이들은 모두 나름의 이상을 자기 삶이라는 현실에서 호기롭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지향점과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들의 낭만적인 용기는 각자의 도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만이라는 힘은 예술에서 유미주의의 극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제어하기 어려운 약동적인 속성이 있죠. 이 때문에 낭만적 일탈로서 정과 기의 무게중심에 대한 사색이 필요해집니다. 이 기이함, 기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현실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가 가진 양면적 특성은 우리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정반대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극단은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기에는 낭만적 자유와 순수뿐만 아니라 격정적인 일탈과 파멸의 속성 역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는 괴자와 함께 기괴라는 단어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처럼 기는 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속성을 지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설문해자에서 괴자의 뜻 역시 기와 마찬가지로 다름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기와 괴의 공통된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문학 비평에서도 이장길의 언어는 기이한 정도를 넘어 괴이한 지경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같은 표현에서도 비평의 관점에 따라서 괴는 기이한 측면이 심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과 같은 문학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낭만주의 역시 극단적인 퇴폐미로 흐를 수 있는 속성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의 무게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일탈의 열망이 비극적인 결말이나 파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애써가는 이 낭만적 일탈의 치유적 의미를 재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문예 비평에서 기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은 도가 중심의 예술론, 특히 서화와 문학평론에서 초월성과 창조성 등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대 채원이 초서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의 문장은 서법 예술을 논한 최초의 문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쌓인 분노와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내치듯이 자유롭게 표현하면 기이한 모습을 만든다. 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예에서 기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감정을 있는 대로 자유롭게 발산함으로써 창출되는 새로운 미의식으로서 기의 등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분노, 울적함, 답답함, 슬픔과 같은 부정적으로 분류되는 감정의 자유로운 보출은 붓을 통해 표현되는 기이함에 이르러
부정과 긍정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채원의 삶은 일생 동안 벼슬길에 있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좌절을 겪었고 또 이에 달관한 도가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와 문의의 기본 사상에 있어서는 또 분명히 육아에 속한다라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채원의 삶은 현실적인 무게중심은 육아적 질서에 두되 기의 예술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일탈하는 자유로움을 일상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한 정감의 표출에 기인한 이 일탈의 자유로움은 나아가 그 자체로 초사와 같은 새로운 미학적 세계를 열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예론에서 기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인 이해가 등장하는 한 사례는 마음에 쌓인 감정의 자유로운 표출이 해소와 초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표출되는 감정이란 채원의 묘사처럼 답답하게 응어리져 쌓인 것으로 평상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평범을 넘어서는 기이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었죠. 채원에 의하면 초서는 일상의 질서와 일탈의 고뇌가 예술을 매개로 만나서 창조된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연의 초서 묘사에서 보듯이 일상의 고뇌가 담긴 예술에는 기이한 낭만의 정치가 깃듭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곰삭은 감정이 시로 정화되어 나오는 것과도 같은데요. 유학은 노잔유기의 자서에서 마음이 표출된 문학을 저자의 울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이소는 구런의 울음이고 장자는 장주의 울음이며 초당 시집은 두보의 울음이다. 이육은 살을 빌어 울었고 팔대산이는 그림으로 울었다. 왕실보는 서상기의 울음을 담았고 조설글은 홍루몽의 울음을 담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출과 표현은 적체된 감정의 해소라는 보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욕구에 충실하여 격정의 표출을 꺼리지 않는 미학과는 명대 말기에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명말 청초에는 문예사에서 기가 가장 자주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일상의 질서에서 일탈로 삶을 지탱하는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의 이동은 상호 보완과 경계의 수준을 넘어 대결 및 충돌의 양상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특히 이전에 없었던 상품 경제의 발달과 이 화려함과 즉각적인 즐거움으로 빠르게 이 기쁨의 원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상품 경제의 발달 속도는 유행처럼 번져나가서 기존의 권위적인 문화가 억제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죠. 명나라 사람들의 신미관은 전통의 속박을 부정하면서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는 시대적 조류 가운데 형성된 새로운 가치관념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경제의 확대에 따른 시민 세력의 확장, 그리고 성장한 통속문화라는 색채가 뒤섞이고 미와 추가 뒤섞이고 감정과 욕망이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와 세계를 열었던 것입니다. 질서체계 내에서 분수에 맞게 절제하고 평범한 안정을 추구하던 일상으로부터 개인의 애정과 행복을 우선시하며 신기하고 자극적이고 화려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는 일상에 그어진 선의 제약을 지우며 날개 달린 기는 괴로 나아갔습니다. 명말 청초에 들불 같았던 열망의 발현은 경제적 발전에 토대한 자유의 표출이자 욕망의 충족이며 또 아름다운 자체에 대한 유미주의적인 추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비극적이었던 특수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왕조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민족의 모순이나 계급의 모순은 더욱 첨예해졌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문인들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아픔이 깊이 자리 잡게 된 면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술이나 문학은 마음에 쌓인 울분을 풀어내는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특수성에서 괴로운 심정의 표출은 부조화, 무질서, 거칠음, 추함 등의 가치를 높이며 기이한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컨대 장조가 명말 청초의 문집 속에서 작품을 선별해서 편찬한 우초신지의 경우 작품집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로서 이 기이할 기를 꼽을 만큼 기이한 예술작품과 광인이 다수 등장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중국 회화사에서 가장 개성적인 화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팔대산인 역시 멸망한 왕족의 후예로서 극단적인 절망과 비애의 감정을 기이한 행동과 작품으로 표출한 광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안의 물고기, 또 두 눈이 새까만 고양이, 두 눈을 위로 치켜뜬 새,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이 하나인 새와 같은 이렇게 그의 작품에는 마음 깊은 곳의 울분을 드러내고 있고 또 광기 어린 일탈로서 현실의 절망을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새로움이 또 등장한 것이죠. 비극은 종종 기이함의 형식을 빌려 현실의 문제를 폭로합니다. 어쩌면 가슴 속의 아픔을 기, 광, 괴의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예술의 한 단면이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극 앞에서 광이나 괴의 극단으로 나아갈 것인지 화해로 나아갈 것인지의 갈림길이 바로 이 기이함이 위치한 지점이고 또 기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이란 구체적인 현실의 고뇌 앞에서 낭만과 일탈을 가르는 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서 보자면 논어의 괴력 난신에 등장하는 괴는 폭력, 패란, 귀신과 더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괴이함으로 공자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계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사회 질서 전반이 붕괴된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공자에 있어서는 이 극단적인 넘어선보다는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킴에 보다 비중을 둠으로써 무게중심을 잡아나갔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또 기존의 문예론에서 기이함이란 우뚝 솟은 독창과 초월의 예술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조망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가 표출되는 심리와 그 치유적인 의미를 엿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을 넘는다는 것이라는 고착화된 질서에 대한 은유적 문제제기로부터 기의 치유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육아가 구상한 예술적 일상과 도가가 추구한 일탈의 예술의 의미를 살펴보고 일상의 질서와 일탈의 열망이 현실의 삶 속에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기량적인 관계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예론에서 주로 독창성과 특출난 재능을 가리키는 비평 용어로서의 기의 의미와 또 발음으로서의 정, 기이함으로서의 기의 공존관계를 다루온 것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기의 치유적인 의미와 역할을 재탐색해 보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고착화된 질서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기이함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사상과 문예는 속수무책인 현실을 넘어서 한계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이 넘어섬에는 예술의 지향과 개를 같이 하는 일탈의 낭만과 멋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일탈이란 1차원적인 감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닫힌 세계에서 무한의 열린 세계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일탈의 길은 한도가 없기에 이 열린 세계로의 넘어섬이 때로는 파괴적인 괴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성격 역시 관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해탈로서의 낭만은 무조건적인 추구나 긍정적인 결론으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현실인식에 토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낭만과 일탈의 갈림길에 선 기의 양가적 속성에서 볼 때 기는 넘어섬의 자유와 더불어 무게중심을 잡는 현실인식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일상에서 치유적인 의미로 역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서는 보다 유연하게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로 기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이때 기의 표출에서 드러나는 내밀한 감정들을 세심하게 돌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착화된 질서에서 낭만성 회복의 노력은 선을 넘어 다름에 대한 포용과 이해, 조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용과 이해를 통한 화해의 문화에서 평범을 넘어선 기는 때로는 고도의 창조와 예술적 경지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질서를 중시한다고 여겨지는 이 유교적 문화에 있어서는 낭만성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 질서야말로 낭만성을 잃어버리면 공자가 그린 예술적 일상과 배우고 지키는 기쁨, 학위 시습이라는 생명을 잃고 경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그 자신을 공고히 하는 것 이상으로 끊임없이 아픈 내면과 주변을 돌아보며 선을 조정하고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질서의 본질인 사랑을 실현하는 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가적 일탈의 자유와 낭만은 치유와 창조의 길로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더욱더 예술적으로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육아와 도가를 중심으로 예술적 일상과 그 일탈의 예술을 같이 그 치유적 의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러한 사유들이 작은 치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